요즘 들어 일본에서 쏟아지는 여러 칼럼들을 하나씩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한국을 향한 미묘한 긴장감과 함께 경계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더라고요. 과연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 일본 칼럼니스트가 쓴 대한민국 위기설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마음 한편이 묘했어요.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는 다짐도 함께 들더라고요. 이젠 정말 더 멀리, 더 강하게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일본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는 한국이 아시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예전처럼 아시아의 스승이라는 위치를 지키기 어렵다고 느끼는 그들의 속내가 어쩌면 지금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이 우리를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저는 참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일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만 해도 일본은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조금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마치 일본이 앞장서서 이끌고 한국은 그 뒤를 따르는 관계라는 인식이 꽤 뿌리 깊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태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자만 대신에 경계심이 자리 잡고 그 속에는 분명한 불안감도 함께 느껴집니다. 특히 일본의 언론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한국의 발전을 단순히 놀라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충격에 가깝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는 왜 제자리 걸음일까 하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는 걸 보면 이제는 한국이 단순한 경쟁 상대가 아니라 이미 일본을 앞서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변화의 기류 속에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느끼기엔 이런 일본인들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들려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 별거 아니지라며 은근히 무시하던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러다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바뀐 게 느껴져요. 특히 일본의 젊은 세대, 그 중에서도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동경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K-드라마나 K-패션, K-뷰티 같은 문화 콘텐츠들이 이제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의 개방적이고 변화에 민감한 분위기가 일본 여성들에게는 더없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일본 여성들의 인터뷰나 댓글을 보면 깜짝 놀라기도 해요. 전통적인 틀에 갇혀있던 일본 사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 한국의 자유롭고 세련된 생활 방식을 진심으로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는 이 변화가 단순한 유행이나 작은 흐름이 아니라 굉장히 크고 중대한 전환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일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는 단순한 문화적 호감 그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이 변화는 일본 남성들에게도 꽤나 부담스럽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이러다 한국한테 여자들 다 뺏기는 거 아니냐는 농담, 반 진담 반의 불안한 말들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한국 남성들을 가볍게 보거나 스타일이나 매너 면에서 낮게 평가하는 시선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련된 스타일, 다정하고 섬세한 태도, 또 가정적인 면모까지. 한국 남성들의 이런 이미지가 일본 여성들에게 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과 국제 결혼을 고려하는 일본 여성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려와요. 저는 이 흐름이 단순히 사랑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문화와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변화인 거죠. 하지만 이런 변화가 일본 남성들에게는 적잖은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반응들 속에 담긴 복잡한 감정들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요즘 일본 남성들 사이에서도 꽤 복잡한 감정과 함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여전히 선진국인데 왜 우리 여성들이 한국을 그토록 동경할까? 하는 의문도 그중 하나고요. 단순한 질투나 불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발전과 남성들의 변화된 태도를 진지하게 분석하려는 움직임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단지 경제 성장 때문만은 아니에요. 요즘 일본에서 나오는 분석들을 보면 한국 남성들의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는 모습 같은 것들이 일본 여성들에게 꽤 큰 매력으로 다가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순히 외모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에서 차이를 느끼는구나 싶었어요. 이런 흐름을 그냥 문화 트렌드로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건 지금 일본 사회가 마주한 현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 같아요. 일본은 오랫동안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해왔고 정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도 뭔가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부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일본 여성들이 이제는 다른 곳에서 대안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방향이 지금은 한국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저는 이게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이제 일본 내부에서도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특히 여성들 사이에선 그 흐름이 더 뚜렷하죠. 한국 남성과의 국제 결혼을 꿈꾸는 사람들,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유학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사람들까지 생각보다 많아졌다는 걸 느꼈어요. 이건 일본 사회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일본의 경제나 사회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일본이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싶다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거예요. 한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왜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우리도 이제는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사회적 개혁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 추월당한 일본이라는 이 현실을 앞으로 더 자주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될지도 몰라요. 실제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두 나라의 차이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고요. 저는 그 격차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태도와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꽤 오랫동안 경제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표현이 이제는 그다지 낯설지도 않죠. 그만큼 경제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정체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에 한국은 정말 다르다는 걸 실감하고 있어요. 빠른 성장과 기술 혁신을 거듭하면서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도 주도적인 위치에 올라섰죠. 특히 한국의 도약을 이끌고 있는 건 역시 삼성이나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라고 생각해요.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등 거의 모든 주요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정상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 일본의 대표 전자 기업들은 한때 세계를 휩쓸던 시절이 무색할 만큼 이제는 한국 기업들의 뒤를 쫓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엔 일본이 기술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요즘 일본 사회 안에서는 자국 기업들의 쇠퇴를 안타까워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눈부신 성장을 부러워하는 시선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의 K 콘텐츠 산업이 일본을 포함해 전 세계에 막대한 경제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 사람들에게도 꽤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듯 했어요. K-드라마, K-팝, 그리고 이제는 K-게임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이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수준이고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는 게 느껴져요. 특히 한국 게임 산업의 경우 글로벌 매출이 일본을 따라잡을 기세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자연스럽게 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일본의 기성세대 일부는 이런 변화를 불편하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이걸 문화의 침탈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도 저는 이게 한국의 문화가 가진 저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배경엔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도 분명히 한몫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덕분에 많은 한국 근로자들이 더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물론 저도 최저임금 인상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일부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이라든가 고용 감소 같은 부작용도 분명 존재하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변화를 통해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늘어나고 있고 덕분에 국내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경제 전체가 조금씩 선순환의 구조로 들어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흐름은 일본과 확연히 비교되죠. 일본은 수십 년째 임금이 정체되어 있고 고용 시스템도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니까요. 저는 그런 일본의 상황을 볼 때마다 한국이 지금 현실을 얼마나 잘 직시하고 있는지를 새삼 느끼게 돼요.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일본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한국을 경계하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전략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일본이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저로선 아직 확신이 안 서요. 만약 일본이 지금처럼 변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계속 고수한다면 앞으로 한일 간의 경제적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일본이 안고 있는 정체와 구조적인 문제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일본 경제를 상징하는 표현이 되어버린 것도 참 씁쓸한 일이죠. 90년대만 해도 일본은 분명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었고 우리 스스로도 경제대국이라는 자부심에 넘쳐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시절의 일본은 우리를 능가할 나라는 없다는 믿음이 너무도 강했죠. 한국은 그저 일본을 따라오는 후발주자 아류 정도로만 여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은 기술, 문화, 경제 전반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기 시작했고 이제는 단순히 일본을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산업 경쟁력은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존재감, 기술 혁신 속도까지. 한국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것들을 하나둘씩 앞질러 나가고 있어요. 이런 빠른 변화 속에서 저는 일본 기업들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가장 안타깝게 느껴져요. 과거에 한번 성공했던 방식만 반복하고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 틀에 갇혀있는 모습이죠.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요즘 더 자주 체감하게 됩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청년들은 점점 미래에 대한 기대를 잃어가고 있고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는 그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예전엔 우리는 영원한 경제대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자신감도 많이 사라졌죠. 오히려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는 자조 섞인 말들이 더 자주 들려오고 그게 참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를 포함한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게 있어요. 과연 이 안에서 계속 버티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이미 성장하고 있는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게 현실적인 선택일까? 많은 친구들이 한국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한때는 그냥 가까운 이웃 정도로만 생각했던 한국이 이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곳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일본 청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 무조건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삼고 정해진 길만 따라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본 안에서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몸소 느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가능성에 눈이 가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한국은 저희 또래들 사이에서 꽤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어요. 특히 패션이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국이 훨씬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환경이라는 데 공감하죠. 실제로 아티나 스타트업이나 글로벌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점점 늘고 있고요. 저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서 일하는 삶을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일해본 친구들은 하나같이 얘기해요. 일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속도감과 가능성이 있다고요. 물론 언어나 문화 차이 같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걸 감수할 만큼 얻는 것도 많다고 해요. 지금 일본 언론에서도 이런 흐름을 주목하고 있고요. 처음 한국에 와봤을 때 가장 놀랐던 건 도시 인프라였어요. 일본보다 더 편리하다는 얘기를 들을 땐 그냥 흘려들었는데 막상 직접 겪어보니까 체감이 확 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도쿄는 여전히 현금 쓰는 가게들이 많고 지하철역도 낡은 곳이 많아서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휴대폰 하나면 결제, 택시, 음식 주문까지 전부 다 해결돼요. 그야말로 디지털 도시라는 말이 딱 어울리더라고요. 특히 배달 서비스는 진짜 감탄했어요. 일본에서는 음식 시켜도 한참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선 몇 분이면 도착해요. 이런 차이를 몸소 느끼니까 예전엔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간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완전히 앞서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일본의 도시들은 아직도 90년대 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 들어요. 곳곳에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고 도시 전체가 점점 낡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어요. 반면에 한국은 도심 곳곳이 새롭게 바뀌고 디지털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살면 살수록 미래지향적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놀란 건 뭐니 해도 속도였어요. 음식 주문이요? 배달 앱으로 누르기만 하면 진짜 30분 안에 도착하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가능해? 싶었어요. 일본에선 보통 1시간은 기다려야 하고 그마저도 되는 지역이 한정돼 있어서 뭘 시키기조차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도쿄보다 서울이 더 살기 편한 것 같다는 말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한국 여행 갔다 온 친구들 SNS 보면 다들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게 너무 빠르고 편하다. 지하철이 진짜 깨끗하고 시간도 정확하다. 이런 서비스는 일본에선 꿈도 못 꿔. 저도 공감해요. 정말 딱 맞는 말들이에요. 특히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예요. 교통카드 하나로 전국 어디서든 버스든 지하철이든 탈 수 있다는 건 진짜 대단하죠. 반면 도쿄는 아직도 지역마다 교통카드가 달라서 여행 한 번 하려면 카드 두세 개 들고 다니는 게 일상이죠. 환승 할인도 한국처럼 체계적이지 않고요. 일본의 대도시들이 아직도 버블 경제 시절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겉보기엔 화려해 보여도 정작 시스템은 낡고 불편하거든요. 도쿄의 중심가에 서 있으면 겉으론 참 화려해 보여요.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로 북적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금만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거나 외곽으로 나가면 풍경이 확 바뀌어요. 낡은 건물들, 오래된 주택들, 그리고 어딘가 멈춰버린 듯한 그 공기. 특히 지방 도시는 더 심해요. 활기를 잃은 거리, 문 닫은 상점들, 점점 늘어나는 빈집들. 그리고 고령화의 그림자가 곳곳에 짙게 드리워져 있죠. 예전엔 이곳들이 활기로 가득했을 텐데 지금은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하고 좀 안타깝기까지 해요. 그런데 한국은 정말 달랐어요. 서울은 물론이고 부산이나 인천, 대구 같은 도시들도 계속 뭔가 새로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고 낡은 구역은 빠르게 재개발되고 도시가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해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냥 깨끗하다, 정리되어 있다 수준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스마트 시티 시스템, 친환경 건축물, 복합 문화 공간 모든 게 한 발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았죠. 저처럼 한국을 처음 방문한 일본인들이 공통적으로 말해요. 한국은 지금도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바뀔 거라는 게 느껴진다. 그게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일본은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고 한국은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선 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이 특별히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변화도 느리고 뭐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졌고요. 그런데 한국을 다녀온 뒤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아니, 많이 달라졌죠. 한국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마치 도시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사회 시스템도 시대에 맞게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다면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라요. 이런 모습은 일본인들에게 큰 충격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특히 도시 인프라나 사회 시스템, 삶의 질 같은 부분에선 오히려 한국이 더 나아 보였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체감한 건 주거 환경이었어요. 처음에 친구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 정말 입이 딱 벌어졌어요. 넓고 환하고 구조도 편리하게 잘 짜여 있고 보안 시스템도 첨단이었죠. 이게 아파트야? 싶을 정도였어요. 반면 일본의 맨션은 보통 12인 가구 기준이라 좁고 오래된 건물도 많고요. 구조도 답답한 곳이 많아요. 도쿄에 살면서 좁은 공간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6평 남짓한 원룸에선 부엌도 거실도 한 공간에 있고 화장실과 욕실이 따로 없는 건 당연하게 느껴졌죠. 가족 단위로 살아도 15평 정도면 넓다고 여겨지는 현실. 월세는 비싸기만 하고 위치가 좋으면 그 금액은 더 말도 안 되게 올라가니까요. 한 달에 15만 엔 넘게 내고 사는 제 방을 보면서 늘 이게 최선일까?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친구 집에 처음 놀러 갔을 때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와, 여긴 궁전이야? 하는 말이 절로 나왔죠. 약 25평 되는 아파트라고 했는데 거실은 거실대로, 주방은 주방대로 방도 여럿 나눠져 있었어요. 수납 공간도 많고 무언가 여유가 느껴졌어요. 단순히 면적만 넓은 게 아니라 설계부터가 사람 사는 공간이라는 게 느껴졌죠. 가장 놀랐던 건 바닥이에요. 바닥이 따뜻한 거예요. 온돌이라고 하던데 그게 기본이라니. 겨울에도 발이 시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방 안이 포근하게 따뜻해서 감동받았어요. 일본의 겨울은 참 길게 느껴져요. 전기 히터나 가스 난로를 틀어도 방이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아서 늘 이불 속에 파묻혀 있어야 했거든요. 게다가 난방비도 만만치 않아서 히터를 오래 틀기도 눈치 보였죠. 춥고 건조한 겨울이 오면 저는 늘 좀 더 따뜻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사는 친구 집에 갔을 때 그 모든 고민이 사라졌어요. 바닥이 스르르 따뜻하더라고요. 따로 히터를 켜지 않아도 실내 전체가 훈훈했어요. 그 친구는 여긴 바닥 난방이 기본이야라고 말했는데 너무 당연하게 말하길래 저는 그게 더 놀라웠어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주거 환경이라는 게 단순히 집이 예쁘고 큰 걸 넘어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바꾸는구나. 그래서인지 요즘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한국 아파트에 다녀온 여성들이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 신혼은 꼭 한국에서 시작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요. 심지어 한국 남자랑 결혼하면 저런 데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글들도 꽤 많고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흐름이죠. 그 마음 저는 정말 공감해요. 한국 아파트는 넓고 따뜻할 뿐 아니라 보안 시스템도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공동 출입구에는 비밀번호 도어락이 있고 복도마다 CCTV가 있어서 괜히 안심이 돼요. 심지어 스마트폰 앱으로 문단속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걸 듣고는 정말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싶었죠. 반면 일본에서는 아직도 열쇠를 돌려야 들어가는 집이 많잖아요. 밤길을 걸을 때면 괜히 불안해지고 혼자 사는 여성이라면 더더욱 보안에 신경 쓰게 되죠. 그에 비해 한국은 집안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보안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외부인의 출입은 철저히 관리되고 있어서 아, 여긴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집 아파트 단지 안에는 놀라웠어요. 작은 도서관, 카페, 피트니스 센터, 아이들 놀이터까지. 그냥 집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거든요. 같이 산책을 하며 들은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여기 주민들끼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가도 하고 가끔 영화도 같이 봐요. 그 말에 괜히 가슴이 찡했어요. 이웃과 연결된 따뜻한 공동체, 그게 한국 아파트 안에 있더라고요. 솔직히 예전에는 전통적인 일본식 주거 생활이 정답이라 믿었어요. 작지만 알차고 생활비도 아껴가며 조용하게 사는 삶.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을 경험한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편리하고 따뜻하고 서로 연결된 삶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고요. 그래서 요즘 저를 포함해 한국 남성과 결혼해 신혼을 시작한 일본 여성들이 SNS에 우리 집 소개 영상을 올리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거실은 넓고 주방은 환하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까지 따로 마련된 그 집들. 그걸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하죠. 저런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의제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하나의 로망이 되어가고 있어요. 일본은 솔직히 말해서 주택들이 점점 낡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오래된 맨션에 살고 있으면 수리비 걱정도 늘고 벽지도 낡고 보일러도 자주 고장이 나죠. 신축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가까이 가보지도 못할 만큼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오래된 건물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아파트로 바뀌더라고요. 그걸 재건축이라고 부르던데 그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도시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일본처럼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늘 변화하고 발전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일까? 지금 일본에서 집을 구한다면 아마 30년 된 건물일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좁은 공간에 익숙해져 가며 사는 걸 당연하게 여겨야 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새 아파트들은 설계부터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커뮤니티 시설은 물론이고 보안, 난방, 수납까지 다 신경 써서 지어졌다는 게 느껴져요. 그 모든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요즘 주변에도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생각하는 일본 여성들이 많아졌어요. 단순히 남편이 한국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삶의 방식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죠. 집이 단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는 걸 저는 한국을 보고 나서야 진심으로 알게 됐어요. 이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에서의 삶을 경험해보고 싶다. 그 안에서 나다운 행복을 누려보고 싶다. 그게 지금 많은 일본 여성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꿈이 아닐까요? 처음에는 그냥 드라마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화면 속 한국 남성들은 너무나도 완벽했거든요. 세심한 배려,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어주는 듯한 그 분위기,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 단단한 태도. 처음엔 그저 판타지라고 넘겼어요. 현실엔 그런 사람 없다고 다들 그렇듯이 말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주변에서 한국 남성과 실제로 교제하거나 결혼한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드라마보다 더 따뜻했어요. 진짜 다정해. 문 하나도 혼자 열게 안 둬. 말하지 않아도 먼저 챙겨줘.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저도 점점 그런 관계를 꿈꾸게 됐어요. 왜일까요? 어쩌면 일본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조심스러움 속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애정 표현도 책임감도 모든 게 조용하고 조심스럽고 가끔은 너무 외롭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 남성들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솔직하고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려 해요. 기념일마다 작지만 정성스러운 이벤트를 준비하고 함께하는 미래를 먼저 이야기해주고 내가 지키게라고 말해주는 사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단지 드라마 속의 이상형이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요즘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점점 퍼지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들이 SNS에 올리는 글을 보면 대부분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한국 남자들은 드라마 속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도 정말 다정하다. 같이 살면서 집안일을 자연스럽게 나눠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일본 남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다 같은 긍정적인 후기들이 많죠. 이런 경험담이 온라인상에서 계속 퍼지면서 한국 남성과의 만남을 꿈꾸는 일본 여성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한편 이런 분위기에 대해 일본 내 반응은 꽤 엇갈립니다. 일부 일본 남성들은 정말 한국 남자들이 드라마처럼 다정한 거야? 라고 궁금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도 다정한 편인데라며 살짝 자조 섞인 반응을 하기도 하죠. 시대가 바뀌면서 일본 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시선이 교차하고 있는 셈이에요. 하지만 일본 사회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 있어서 이런 분위기가 쉽게 바뀌기는 어렵다는 점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현실적으로 한국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걸 은근히 인정하는 흐름도 점점 확산되고 있죠. 요즘은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분위기도 생기고 있는 걸 보면요. 예를 들어 한국 남성들은 패션이나 피부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남성이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남성용 화장품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헤어스타일, 피부 상태, 옷차림까지 세심하게 관리하는 모습이 일본 여성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거죠. 또 하나 눈에 띄는 차이는 감정 표현이에요. 일본 남성들은 전통적으로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고 다소 무뚝뚝한 편이지만 한국 남성들은 연인에게 애정을 표현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해. 이런 일상적인 말 한마디조차 일본 여성들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고 해요. 사소해 보여도 따뜻한 배려가 묻어나는 말이 한국 남성들을 특별하게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결혼 이후의 삶에서도 차이가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강해서 결혼 후 가사나 육아는 자연스럽게 여성의 몫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요즘은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고민하거나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이 늘고 있죠. 이런 점이 일본 여성들에게 꽤 인상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함께 살면서도 동등한 파트너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니까요. 이러한 분위기는 일본 남성들에게도 점차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이런 변화된 모습, 즉 배려 깊고 가정적인 이미지가 일본 여성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춰지면서 일본 내에서도 남성상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일본 사회에서도 이제는 조금씩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셈이죠.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반응도 종종 보입니다. 이러다 한국 남자한테 일본 여자들 다 빼앗기는 거 아니냐? 그만큼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말이기도 하죠. 실제로 이런 흐름 속에서 일본 남성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외모를 가꾸고 연애나 결혼에 대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려는 분위기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거죠. 한국 남성과 결혼을 원하는 일본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일본의 결혼 문화와 시장에도 분명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일본 사회에 자극이 되어 긍정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이 이제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 그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존심만을 앞세우기보다는 변화된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배울 자세를 갖추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야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좋은 점을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방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